오늘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리고 그 끝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수잔 파월 실종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유타주 웨스트 밸리시티에 살던 수잔 파월은요, 미국 최대 금융사 중 하나인 웰스파고에서 일하던 정말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단 한 번도 말없이 결근한 적이 없던 그녀가 그날 아침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수잔의 두 아들인 찰리와 브레이든도 데이케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죠.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조슈아의 어머니 테리카와 누나 제니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온 가족이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도 된 거 아니야?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 거예요. 서둘러 수잔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전 10시경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집안의 풍경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거실에서는 아주 기묘한 소음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커다란 박스형 선풍기 2대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이 선풍기들은 거실 소파의 특정 젖은 지점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강풍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밖은 눈보라가 치는 영하의 날씨인데 집안에서는 소파를 말리려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다. 게다가 집안 가득 진하게 풍기는 세정제 냄새. 경찰은 이때부터 직감합니다. 아, 여기에서 뭔가 지어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요. 더욱 소름 돋는 건 수잔의 소지품들이었어요. 그녀의 핸드백, 지갑, 신분증이 거실에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어떤 여자가 영하의 날씨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지갑과 신분증도 없이 몸만 나갔을까요? 수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집밖 마당에 세워져 있어야 할 가족의 유일한 차량 미니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남편 조슈아와 두 아들, 그리고 수잔이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경찰은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조슈아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온 가족의 생사를 걱정하면서 온 동네가 뒤집힌 지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드디어 문제의 미니밴이 집 앞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는 남편 조슈아가, 뒷좌석에는 두 아들이 타고 있었죠. 하지만 수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즉시 조슈아를 붙잡고 물었어요.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대체 이 날씨에 애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다 온 건가요? 그러자 조슈아가 아주 덤덤하게 저 어젯밤 12시 30분쯤에 애들 데리고 캠핑 갔다 왔는데요. 수잔은 집에서 자고 있었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영하 15도 날씨에, 그것도 새벽 12시 30분에 아이들을 깨워서 집에서 차로 수시간 떨어진 사막지대로 캠핑을 갔다니요. 경찰이 기가 차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출근도 안 하고 캠핑을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조슈아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었나요? 전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요일을 착각해서 새벽에 캠핑을 떠났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이 나중에 조슈아가 말한 캠핑 장소를 수색했을 때 텐트를 친 흔적이나 캠프파이어의 재는커녕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은 깨끗한 눈밭뿐이었습니다. 조슈아의 거짓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수잔을 집에 두고 왔다고 했죠. 근데 경찰이 조슈아가 타고 온 그 미니밴을 조사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물건을 찾아냅니다. 바로 수잔의 휴대전화였어요. 아내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데 아내의 휴대전화는 남편이 타고 나간 차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남편 조슈아가 아내의 연락수단을 차단하고 어디론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수잔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조슈아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알리바이를 내며 시간을 벌고 있었을까요? 조슈아의 이 뻔뻔한 등장과 함께 수잔 파월 실종 사건은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수잔이 남긴 비밀 일기장, 그리고 그녀를 옥죄어왔던 시아버지의 기괴한 집차.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조슈아의 그 뻔뻔한 알리바이 뒤에 숨겨진 진짜 소름 끼치는 이 집안의 뿌리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사실 수잔의 실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잔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뒤틀린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대체 파월가의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남편 조슈아의 어린 시절을 좀 봐야 돼요. 조슈아의 아버지 스티븐 파월은요, 정말 비정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집안에서 아들들에게 포르노를 스스럼 없이 보여줬고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경계나 규칙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조슈아는 어땠을까요? 10대 때 이미 여동생의 쥐의 일종인 애완용 게르빌루스를 죽이는 잔인함을 보였고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식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죠. 이미 성인이 되기 전부터 내면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수잔을 만나기 전 사귀었던 캐서린이라는 여성의 증언도 충격적입니다. 조슈아는 그녀가 가족을 만나는 것까지 일일이 제안하고 통제를 했는데 결국 캐서린이 도망치듯이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야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수잔은 조슈아의 이런 과거를 다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집안의 진짜 끝판왕은 시아버지 스티븐이었습니다. 2001년 수잔과 조슈아가 결혼을 하고 잠시 시댁에 머물 때였어요. 전문 미용사 교육을 받고 밝게 웃던 며느리 수잔을 보면서 스티븐은 시아버지로서는 해선 안 될 감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예뻐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스티븐은 수잔이 집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캠코더를 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찰을 했고요. 수잔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틈 아래로 작은 손거울을 밀어 넣어서 훔쳐보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잔의 세탁물에서 속옷을 훔치고 수잔이 쓴 일기장을 몰래 훔쳐 읽었죠. 심지어 인터넷에 가명으로 수잔을 향한 사랑 노래를 만들어 올리는 기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3년 스티븐은 수잔에게 직접 사랑 고백을 해요. 다행히 스티븐이 켜놓은 캠코더 마이크에 이 역겨운 고백이 고스란히 녹음됐고 수잔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 사건 직후 수잔은 시아버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조슈아를 설득해서 연고도 없는 유타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타주에서의 생활도 평탄치 않았어요. 수잔은 웰스파고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조슈아는 지독하게 수잔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특히 종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인 LD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자였는데 조슈아가 어느 날부터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수잔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면서 폭언을 퍼부은 거죠. 게다가 조슈아는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습관 때문에 2007년에 무려 20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신고까지 하게 돼요. 더 소름 돋는 건 조슈아가 여전히 시아버지 스티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수잔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던 시아버지와 여전히 붙어 지내는 남편 사이에서 극심한 고립감과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실종 1년 전인 2008년 7월이에요. 수잔은 이때 이미 자신의 비극을 예견했어요. 그녀는 비밀리에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조슈아가 홧김에 부수고 망가뜨린 집안 가구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러고는 변호사에게 비밀 유언장과 쪽지를 전달하며 이렇게 당부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진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 유언장엔 이런 소름 끼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설령 사고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사고가 아닐 것이다. 남편 소행일 것이다.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자는 남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상상 가시나요? 수잔은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조슈아는 이미 그녀의 명의로 된 15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변태적인 집착, 그리고 남편의 잔인한 통제,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수잔은 실종 직전까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슈아는 그녀를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죠. 자, 이제 시계를 2009년 12월 6일 일요일 오후로 돌려볼게요. 수잔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후 5시쯤 수잔의 집에는 이웃집 친구가 방문해 있었어요. 친구가 떠날 때 본 수잔의 모습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가고 문이 닫힌 뒤 그 집 안에서는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날 저녁 조슈아는 아주 생경한 행동을 합니다. 평소 요리라곤 손도 안 대던 사람이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을 위해서 팬케이크를 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다정한 남편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 대목에 아주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수잔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팬케이크에 진정제나 약물을 섞었을 가능성이죠. 실제로 수잔은 그날 저녁 이후로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음날 거실 소파에서는 수잔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잔이 이 팬케이크를 먹고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조슈아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차려준 달콤한 저녁 식사가 사실은 치명적인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조슈아는 새벽 12시 30분에 눈보라를 뚫고 애들만 데리고 캠핑을 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거짓말은 4살 찰리의 입을 통해서 즉시 무너집니다. 실종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도 같이 캠핑 갔어요. 근데 엄마는 안 돌아왔어요. 더 소름 돋는 건 둘째 브레이든의 증언이에요. 실종되고 몇 달 뒤, 당시 2살이었던 브레이든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요. 벤 안에 3사람이 타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보육교사가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묻자 브레이든이 아주 무심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트렁크에 있었어요. 2살, 4살 아이들이 이런 잔인한 말을 지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그날 밤 아빠가 엄마를 차 뒷부분에 싣고 사막으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겁니다. 경찰은 조슈아가 캠핑 장소라고 주장한 유타 서부의 포니 익스프레스 트레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화장실도 전기도 없는 그야말로 야생 그 자체인 사막이었어요. 영하 15도의 블리자드가 몰아치는데 그곳에서 캠핑을 했다. 현장 수색 결과 앞에 말씀드린 증거들이 나와요. 조슈아가 말한 텐트 자리나 모닥불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깨끗한 눈밭뿐이었죠.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조슈아가 타고 나간 미니밴 안에서 수잔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거예요. 아내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데 왜 아내의 폰이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됐을까요? 조슈아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직장 상사에게 오늘 못 나간다 라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 일요일인 줄 알았다 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났죠. 경찰이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조슈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거나 아내를 찾는 대신 그는 아주 치밀하고 기괴하게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해요. 그 시작이 바로 807마일의 미스터리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8일 저녁이었어요. 조슈아는 경찰로부터 2번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근데 경찰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곧장 솔트레이크 시티 국제공항으로 달려가더니 거기에서 렌터카 한 대를 빌립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약 18시간 동안 완전히 증발해버려요. 나중에 그가 차를 반납했을 때 찍힌 주행거리가 얼마였다고 했죠? 무려 807마일, 약 1300km예요. 1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시속 7-80km로 쉬지도 않고 달려야만 가능한 수치인데요. 심지어 조슈아는 이때 수사망을 피하려고 새로운 휴대전화까지 구입했어요. 그러고는 12월 9일 오후 4시쯤 유타주 북쪽 경계인 트레몬턴 근처 고속도로 위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중에 조슈아는 누나 제니퍼에게 그냥 고속도로를 뺑뺑 돌았다 라고 뻔뻔하게 말했지만
사실 경찰이 의심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조슈아가 예전에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신을 완벽하게 숨기려면 유타 서부에 버려진 광산이 최고다. 1300km라는 거리는 수잔을 그 깊고 어두운 광산 어딘가에 영원히 묻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거리였던 거죠. 조슈아가 돌아온 뒤 경찰은 24시간 밀착 감시팀을 붙입니다. 근대 형사들이 그를 미행하면서 정말 기괴한 광경을 목격해요. 조슈아가 자기 집 쓰레기통을 놔두고 차에 작은 쓰레기 봉투들을 가득 싣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주유소 쓰레기통에 봉투 하나, 공원 쓰레기통에 봉투 하나, 또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에 하나,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산 유기했어요. 집안에서 나온 범행 증거물들, 예를 들어 피 묻은 천조각이나 청소도구 같은 걸 경찰이 한꺼번에 찾지 못하게 아주 조각조각 나눠서 버린 거예요. 경찰이 미행하는 걸 알면서도 유유히 고속도로를 탔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형사들을 따돌리려고 했고, 그 와중에도 공공쓰레기통을 찾아다니며 증거를 없애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나중에 그 쓰레기통들을 뒤져봤지만 조슈아는 이미 핵심적인 증거는 다 처리한 뒤였습니다. 수사팀을 그야말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조슈아의 행적 중 가장 비정한 건 바로 아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속도였어요. 수잔이 실종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조슈아는 수잔이 예약해두었던 전기척추 지압 치료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아예 퇴소시켜버려요. 심지어 수잔의 퇴직금 계좌를 해지해서 현금화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아직 아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는데 그는 이미 아내가 죽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수잔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정리하고 2010년 1월 6일에는 형 마이클과 함께 유타를 떠나서 고향인 워싱턴주 푸열럽으로 이사 준비까지 마칩니다. 수잔이 없는 그 집에서 그는 단 한 조각의 미련도 없이 아내의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조슈아는 모든 짐을 싸서 아버지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유타 경찰은 조슈아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을 굳게 닫아버려요. 하지만 조슈아가 유타를 떠났다고 해서 진실이 묻힌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돌아간 고향집, 즉 시아버지 스티븐과 형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는 그 파월가의 요새 안에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조슈아 한 명의 범죄를 넘어 이 가족 전체가 얼마나 추악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수사팀의 시선은 조슈아를 넘어 그의 형 마이클과 시아버지 스티븐으로 향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조슈아의 형 마이클 파월이에요. 수잔이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해요. 자신이 타던 1997년형 포드 토러스 차량을 갑자기 오리건주 펜들턴에 있는 폐차장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유타주에서 오리건주 펜들턴까지는 차로 약 6시간 거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사고를 치고는 굳이 경남 거제도까지 내려가서 차를 버린 격이에요. 마이클은 차가 고장났는데 견인 비용이 차값보다 많이 나와서 버렸다 라고 뻔뻔하게 둘러댔지만 경찰이 이 차를 찾아내서 사체 탐지견을 투입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탐지견이 트렁크뿐만 아니라 조수석 바닥에서도 사체 부패 냄새를 감지하고 강하게 반응한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마이클이 나중에 그 폐차장 부지의 위성사진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는 점이에요. 경찰이 내 차를 찾아냈는지 감시하려고 했던 거죠. 마이클은 수사 내내 입을 굳게 닫으며 조슈아의 완벽한 그림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팀의 아주 뼈아픈 실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수사팀은 조슈아의 컴퓨터에서 입에 담기 힘든 이미지 400여 장과 영상들을 발견하고 이를
조슈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씁니다. 당신은 이런 뒤틀린 취향을 가진 괴물이다 라면서 양육권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죠. 하지만 2019년 KSL 팟캐스트의 취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음란물들은 조슈아가 받은 게 아니었어요. 수잔이 실종 3개월 전 본인이 쓰려고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원래 들어있던 자료였습니다. 수잔이 4개월 신전부터 남아있던 캐시 파일이었던 거죠. 수사팀이 이 중고 컴퓨터라는 디테일을 놓치는 바람에 조슈아 측 변호인은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고 증거를 조작한다면서 역공을 펼칩니다. 경찰의 의혹 과잉이 오히려 조슈아에게 법적인 방패막이를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의 가장 사악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수잔을 향한 추악한 2차 가해였어요. 조슈아와 시아버지 스티브는 수잔 파웰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그들은 수잔은 정신질환자였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브라질로 도망갔다 라는 허무맹랑한 글을 퍼뜨렸어요. 심지어 수잔과 비슷한 시기에 네바다주에서 실종된 남성과 수잔이 사랑의 도피를 했다는 소설까지 썼죠. 특히 시아버지 스티브는 수잔이 10대 시절에 쓴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자신과 수잔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역겨운 주장까지 펼칩니다.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였다 라는 식으로요. 피눈물을 흘리던 수잔의 부모님은 구글에 이 사이트 삭제 요청을 하면서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슈아의 친누나 제니퍼는 결국 내 가족은 괴물들 이라면서 가족과 완전히 의절하고 수잔의 부모님 편에 서게 돼요. 조슈아는 이 견고한 파월과의 보호 아래에서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이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경찰이 스티븐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수잔을 도찰한 수천 장의 사진 외에도 이웃집 소녀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대량으로 찾아낸 거예요. 결국 스티븐은 관음증과 불법 영상 소지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큰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체포되자 조슈아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법원은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수잔의 부모님에게 넘겨버린 거죠. 수잔이 사라진 지 2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었어요. 조슈아는 이때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았어요. 법원은 조슈아에게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으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아라 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조슈아는 워싱턴주 사우스힐에 집을 하나 빌립니다.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조슈아는 그 집에 실제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사는 척만 꾸며놓은 빈 껍데기 집이었죠.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복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5일 일요일 정오였어요. 사회복지사가 7살 찰리와 5살 브레이든을 차에 태우고 조슈아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본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차 문이 열리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조슈아는 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찰나였어요. 조슈아가 사회복지사의 코앞에서 문을 거칠게 닫고 잠가버린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당황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 너머로 보인 조슈아의 표정은 차갑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틈 사이로 아주 강력한 휘발유 냄새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대형 사고다. 그녀는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 녹취록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회복지사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인 뒤 문을 잠갔다.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제발 빨리 와달라 라고 비명을 지르듯이 외칩니다. 하지만 911 접수원은 너무나 태연했어요. 사회복지사 본인의 신분증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정확한 주소가 어디죠? 원래 만나기로 한 시간이 몇 시였나요?
같은 형식적인 질문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절규하면서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데도 접수원은 경찰이 가면 차례대로 처리할 거다 라는 식으로 대응했죠. 그 금쪽 같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조슈아는 집 안에서 가장 잔혹한 최후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이었어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지진이 난 줄 알고 튀어나올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감식해보니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아니었어요. 조슈아는 거실과 복도 곳곳에 약 19리터짜리 휘발유통 2개를 준비해뒀고 이미 온 집안에 기름을 뿌려둔 상태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이들의 부검 결과였어요. 조슈아는 불을 붙이기 전 캠핑용 작은 손도끼를 꺼내서 아들 찰리와 브레이든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치거나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미리 공격한 거죠. 그러고는 자신도 휘발유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을 살해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향해 마지막 화풀이를 한 거예요. 조슈아는 죽기 불과 몇 분 전 변호사에게 아주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안녕 이라는 말 뒤에는 더 소름 끼치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은행계좌 잔액은 어디에 있고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식의 아주 사무적인 내용이었죠. 심지어 그는 전날 아이들의 장난감과 책을 기부센터에 모두 가져다 줬고 은행에서 $7,000를 인출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형 마이클로 변경해뒀죠. 끝까지 수잔의 부모님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아이들의 생존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계산이었어요. 더 기괴한 건 감옥에 있던 시아버지 스티븐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나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 경찰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 라며 화를 낸 거였습니다. 이 집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조슈아 파월이 두 아들과 함께 화염 속으로 사라졌을 때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죽음으로 도망쳤고 정작 우리가 찾아야 할 수잔의 행방은 그가 가져간 비밀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조슈아가 죽고 정확히 1년 뒤인 2013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조슈아의 시신 유기를 도왔다는 강력한 의심을 받던 형 마이클 파월이요. 미네소타주의 한 주차 빌딩 옥상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그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수잔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마지막 실마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며느리에 대한 역겨운 집착을 보였던 시아버지 스티븐은 어땠을까요? 그는 6년 넘게 복역하고 2017년에 출소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폐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8년 타코마의 한 병원에서 쓸쓸하게 사망하죠. 수잔의 행방을 알고 있을 법한 파월가의 남자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회하거나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죠. 세월은 흘러 어느덧 사건 발생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하지만 수잔의 부모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2년 초 의외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유명 유튜버이자 디젤 브라더스의 데이브 스파크스 팀이 수잔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들은 조슈아가 캠핑을 갔다던 그 황량한 사막 근처 69m 깊이의 아주 깊은 폐강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대형 장비를 동원해서 무려 18톤에 달하는 흙과 파편들을 퍼올렸어요. 그러다 현장에서 여러 개의 뼈 조각과 낡은 옷가지들을 발견합니다. 온 매체가 드디어 수잔을 찾았다며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정밀 DNA 검사 결과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발견된 뼈들은 인간의 것이 아닌 동물의 뼈로 밝혀졌거든요. 다만 같이 발견된 바지에서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수잔의 가족들은 여전히 이 DNA가
조슈아나 그의 형제와 관련이 있을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추적 중입니다. 수잔의 부모님은 국가를 상대로도 끈질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왜 살인 용의자인 아빠에게 아이들을 아무 보호장치 없이 만나게 했느냐 라는 거였죠. 법적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워싱턴주 사회복지국의 가시를 인정했습니다. 배상금은 무려 9,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아동보호 실패로 인한 최대 규모의 배상금 중 하나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워싱턴주와 유타주에서는 살인 용의자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수잔 파월법들이 발의되기도 했죠. 시스템의 처참한 실패로 두 아이를 잃은 뒤에야 얻어낸 너무나 뼈아픈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수잔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잔은 법적으로 여전히 실종자 상태입니다. 수잔의 가족들은 그녀를 살인사건에 의한 사망으로 선고받기 위해서 지금도 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워싱턴주 푸열럽의 우드바인 묘지에는 아이들의 무덤 옆에 수잔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서야 한 곳에 모이게 된 거죠. 조슈아가 렌터카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렸던 그 807마일, 약 1300km 길 위의 어딘가, 유타주의 거칠고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수잔은 여전히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수잔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과 학대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애썼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까지 진실을 남기려고 했던 용기 있는 엄마였어요. 오늘 수잔 파월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남자의 뒤틀린 소유욕과 시스템의 방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